자, 그럼 이제 무역의 업무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업무 흐름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누면 1단계, 수주 및 발주 단계, 협상 계약 단계. 아까 말한 그 해외 영업 사원들이 하는 업무죠. 해외 영업 사원의 업무고, 2단계는 수출 이행 단계, 물품 선정 및 대금 회수. 3단계는 수입 이행 단계 해갖고 그 대금 지급과 물품 인수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역 1단계에서 그 업무 절차 흐름, 1단계 업무 절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무역계약 확정 단계, 담당은 해외 영업사원, 그리고 능력, 끈기, 언어, 국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출입 마케팅에서는 시장조사, 거래제의, 신용조사 협동 했고, 수출자는 해외 수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물건을 팔 테니까 얼마에 살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입자는 발주 활동.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필요로 해요. 한국에서는 안 만들어. 내지는 외국계 더 좋아. 아니면 더 싸. 했을 때 바이어는 내가 해외에서 나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누가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해당 산업과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청약과 주문. 내가 물건을 팔겠다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그래 얼마에 살게 라고 구매 의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 업무 전반과 수익성 분석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지식이 신용장, 지불계약서, 개설 수취하는 것. 수출자는 신용장을 받고 신용장을 검토하는 것 하는 것이죠. 신용장이라는 거는 뭐야? 바이어하고 셀러 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러한 신용장 제도가 없지만 해외 무역에서는 이런 신용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입자는 외국환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 그리고 외환 관리와 꼼꼼함이 필요하죠. 왜? 어떻게 보면 수입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지만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하다 보면 항상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수입자는 뭐야? 이 과정 전체를 수출자가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야? 돈을 잘 지불하면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은 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기 때문에 여차하다 보면 100원만 지불해야 되는 걸 200원, 3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마케팅의 두 축을 보면은 전통적인 무역과 전자무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건 뭐예요? 인터넷이 나오기 전 아날로그적인 해외 마케팅 수단이죠. 그러면 언제 나눌까요? 보통 인터넷이 나와서 일반인들이 쓰고 무역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를 한 1997년 그래서 200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네트스케이프라는 지금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내지는 구글 크롬 같은 그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쓰기가 훨씬 더 편해졌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자무역이 나온 거는 사실상 얼마 안 돼요. 불과 십몇 년 사이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업무를 하면서도 훨씬 더 편해졌죠.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은 뭐라고 해요? 아날로그적이고 인터넷 이전의 무역. 물론 현재도 주류 무역이긴 해요. 전자무역은 거기에 반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그 비중이요. 그래서 전통적인 무역에서는 정보 수집할 때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거래 알선 기관과 명담을 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고 사람을 만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그 전자무역에서는 정보 수집은 뭐예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 거래 알선 사이트,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검색.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글링이라 하죠. 구글 검색하는 거죠. 구글 이용해서 검색하고 야후를 이용해서 검색하고, 야후는 한국에서는 철수를 했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큰 검색 사이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거래 알선 사이트를 이용한
이용한다. 이건 뭐예요? 알리바바, 바이코리아, EC21, EC플라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류 통관, 종이 서류, 관세사를 통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서류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인보이스 석장, 원본과 카피, 그것이 되게 중요했어요. 인보이스 몇 장 만들고 원본과 카피가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그걸 다 갖고 가고 그 중에서 거기서 오타가 나면은 그걸 다시 다 버리고 아니면 화이트를 지우거나 하면서 타이프를 쳤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다 워드나 엑셀에다 집어넣고 보내고 그것을 내가 직접 가서 보내는 게 아니고 통관 EDI가 뭐야? 전자문서 교환,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해갖고 전자문서로 해갖고 내가 상공회의소를 직접 가지 않아도 원산지 증명서를 뽑을 수 있고 관세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수출입 면장을 직접 뽑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지역, 제한된 일부 지역.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핀란드면 핀란드, 독일이면 독일. 바이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인터넷에서 핀란드 양말 딱 하면 핀란드에서 양말을 판매하고 수입하는 거래선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그리고 꼭 치면은 꼭 핀란드만 앉아서 하는데 굳이 핀란드만 할 필요 있나? 좋아, 그럼 하는 김에 미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전 세계의 정보를 내가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지역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어요. 이제는 전 세계예요. 그 다음에 제한된 영업시간, 제약된 영업시간. 이제 과거에는 어땠어요? 통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요. 내지는 팩스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만 영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제한된 거는 지구는 이렇게 둥글어요. 한국이 여기에요. 그럼 한국이 낮 시간대이고 바이어도 낮 시간대인 그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 동안 하고 요 짧은 시간만 미국의 바이어들하고 통화할 수 있었고 유럽의 바이어들하고 통화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24시간 이메일로 아무 때나 보내도 상대방이 받아보죠. 그러니까 이때는 팩스로 보내도 저쪽에서 사무실로 가고 받아봐야 되지만 요즘은 뭐야? 스마트폰으로 앉아서 받아보죠. 아무 데서 길거리 가면서 보죠. 24시간 체제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국제전화, 팩스. 이제는 팩스는 거의 쓰지 않죠. 우편 출장 등.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에 미국에 통화할 때 1분당 3,000원, 4,000원. 팩스, A4 용지 한 장 보내는데 4,000원씩 했죠. 우편, 이런 것들은, 보내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전자우편, 인터넷, 이건 거의 실시간이죠. 내가 딱, 클릭하고서는 바이어하고 실시간으로 채팅을 해요. 채팅을 하면서 카톡을 한다든가 스카이프를 한다든가 채팅하면서 지금 보냈어? 그러면은 바이어는 채팅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열어보고 해서 딱 한 1, 2분 있다 보면은 저쪽에서 받았어. 괜찮은데? 근데 이것 좀 이렇게 고쳐줘. 그러면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 스카이프 전화 같은 것도 인터넷 스카이프 전화를 쓰면 거의 무료로 하는 거죠. 이제는 팩스는 이제 거의 사용이 안 되고요. 대금 결제는 여전히 신용장, DADP, 송금환. 그러니까 트레이드 카드는 뭐냐면 코트레에서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신용카드를 만들고 있어요. 본래는 국제 은행 간의 거래 자금 이체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바이어가 돈을 보냈어요. 핀란드에서 돈을 보냈어. 야, 보냈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니라 한 일주일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홍 사장님, 핀란드에서 돈이 얼마 왔습니다. 라고 일주일 뒤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요즘은 어때요? 바이어가 보냈어? 저녁 때 보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 8시 반쯤 은행에서 문자가 와요.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딱 들어오죠. 거의 이것도 실시간으로 되죠. 그 다음에 물류운송은 해상운송, 육성, 항공운송이 주로 돼 있고 온라인 전송한다. 그 다음에 유통경로는 생산자, 수입자, 수출업자, 소비자 이렇게 4단계로 돼 있었지만 요즘은 생산자와 소비자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중간에서 미들맨이라고 그러죠. 미들맨, 오퍼상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거 그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식시키려면 굉장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은 뭐야?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을 보면 홈페이지는 뭐야? 우리 회사, 우리 그 물건을 소개시켜주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얘기하죠. 홈페이지. 그 다음에 SNS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과거에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 홈페이지가 인터넷 마케팅의 전부였어요. 필맥스면 filmex.co.kr, filmex.com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제품을 소개하면은 그거를 보고 거기에 있는 거를 보고 바이어들이 밑에 이제 이메일이 적혀 있으니까 이메일에 연락이 오거나 거기 있는 주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는 것이 다였죠. 그런데 요즘 뭐야?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 그리고 링크드인.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은 페이스북하고 링크드인 이 두 가지는 거의 필수예요. 왜냐면 바이어들이 이걸 많이 쓰니까. 그리고 처음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링크드인을 꼭 권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통해서 해외의 비즈니스를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 링크드인, 트위터 이런 것들의 SNS 특징이 뭐예요? 실시간이죠. 실시간이면서 상대방의 소비자들의 그 반응, 내 바이어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마케팅. 이 마켓플레이스는 그러니까 국제 간의 무역이면서 제품과 회사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알리바바, 바이코리아 이건 코털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EC21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G마켓, 옥션, 11스트리트 11번가 이런 것처럼 이런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마켓플레이스는 주로 B2B 사이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G마켓, 옥션 이런 것들은 뭐야? B2C 마켓이라는 반면에 이런 것들은 B2B 마켓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제 요즘은 이제 아마 이베이가 있고 아마존도 B2C, B2B를 다 하죠. 주로 이제 흔히 이제 아마존이 B2B 마켓이거나 아니면은 공장이나 대규모 거래만을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아마존도 이베이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합니다. 누구나 원하면은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의 사이트를 열고 내 제품을 소개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 엔진 마케팅은 구글과 야후 같은 게 있죠. 그러면 구글과 야후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찾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저는 찾는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검색 엔진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 엔진 로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두 가지를 찾겠다 그러면 뭐뭐 플러스 뭐뭐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교집합인 부분을 찾아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검색 엔진 로빈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검색이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말 플러스 LA 하면은 전 세계의 양말 시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LA하고 관련된 양말 시장에 대한 정보만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검색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야후는 카테고리화가 잘 돼 있어요. 카테고리화,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패션 양말,
아니면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처럼 분부, 카테고리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카테고리화에 가면은 구글과는 달리 구글은 검색해, 내가 그 단어를 친 부분, 찾아가야 되는 부분만 보여주지만 이렇게 되면 야후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부분에 대략적인 것만 가면은 거기서 뜻하지 않게 좋은 회사를 만났거나 뜻하지 않게 좋은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죠. 그 다음에 코트라의 온라인 해외 마케팅 서비스. 그러니까 코트라는 이 온라인 해외 마케팅 서비스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거대한 회사들조차도 온라인 마케팅을 주로 하니까 코트라에서 하는 게 뭐예요? 수출 진흥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수출 진흥이 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출 진흥을 하자.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하자 해갖고 코트라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디렉토리 이용 방법이 아까 말한 EC21, 알리바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왜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꼭 하라 그럽니다. 일단 무역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홈페이지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해라 라고 해요. 왜? 온라인 이전에는 내가 엑스포터가 바이어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일방적인 활동, 그러니까 해외 전시회를 나간다, 무역사절단을 나간다, 서큘러 레터를 보낸다 라고 하는 내가 바이어를 향한 활동만이 유효했어요. 왜? 바이어가 나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특별한 매개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어들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했던 어떠한 것에 따라서 바이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온라인을 하면서 내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바이어가 나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삭스를 치면은 나올 수도 있고, 삭스를 치면 나올 수도 있고, 패션을 치면 나올 수도 있고, 패션을 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텍스타일 컴퍼니, 텍스타일을 치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뜻하지 않게 바이어가, 나는 그 바이어를 모르는데, 내가 바이어한테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이어가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핀란드 바이어는 어디냐면 여기가 헬싱키예요. 여기가 헬싱키. 여기 헬싱키면 여기서 한 400km 떨어진 쿠오피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차로 한 시간 정도 타고 가면 캐스키사이르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면사무소도 아니고 그냥 이 동사무소 정도 있는 몇백 명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바이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이런 전시회나 무역사절단이 열리는 이 헬싱키의 바이어들, 헬싱키 지역에 사는 사람 아니면 일부러 그쪽까지 왔어야 되는데 제가 만난 핀란드 바이어는 자기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한국의 서울에 있는 저를 찾은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하면서 만난 바이어들이 독일 바이어도 있고 노르웨이 바이어, 오스트리아 바이어들이 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통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웹이 뭐예요? 웹. 거미줄이죠. 거미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쳐놓다 보면 누군가 와서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의도하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의도된 우연이라고 그러죠. 의도된 우연. 이러한 것들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은
제가 여기다 특별하게 자유를 호흡하자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호흡하자. 왜? 그러니까 그래, 온라인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야, 역시 무역은 뭐야? 사람하고 사람을 만나갖고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온라인은 24시간 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오프라인은 내가 깨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장에서 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장사라는 것이, 무역도 장사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관계의 어떤 폭이 넓은,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해외 전시회인데,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이 표는 각 오프라인 무역 수단 중에서 시장 개척이라고 하죠. 한국의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러한 수단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시장 개척 수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잠깐 설명한다면,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 코트라의 최병훈이라는 저희 입사 동기가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것에 의하면은 가장 비용도 적게 들지만은 효과도 적은 것, 이메일이죠. 이메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비용도 안 들어요. 뭐 이메일 한번 보낸다고 뭐 1센트 달러, 2센트 달러 안 하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작아요. 근데 효과가 작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어떤 양말 회사가 있어요. 그 양말 회사는 저한테 10년째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10년째. 야, 내가 너한테 양말을 팔고 싶어. 근데 그 사람도 알아요. 제가 필맥스라는 브랜드로 제가 한국에서 공장을 갖고 있고 핀란드하고 독일에도 팔고 있는데 나한테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 뭐야? 그 사람은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어때요? 그 사람한테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메일은 돈이 안 들고 노력이 별로 안 들지만 뭐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수단들이죠. 그 다음에 검색 사이트, 이마켓플레이스, DM 상담, 국내 수출 상담회. 국내 수출 상담회는 외국의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여서 한국에서 상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월마트의 구매 담당 한국으로 불러들여요. 코트라에서 이제 야, 수출 상담회 하는데 니네 좀 와서 상담하지 않을래? 그러면은 월마트 담당자가 선뜻 올까요? 아니야, 바빠. 얼마 전에 갔었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 월마트 상담자가 이 수출 상담회를 하면은 바이어들한테 불러들이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다 그러한 이유들이 있고 한국까지 올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앉아서도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한데 그러면 이제 수출 상담회 킨텍스 뭐 이런 데서 하면은 수백 명씩 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시장 개척단 이거는 뭐냐면 한 10개나 15개의 업체들을 한 서너 개의 나라를 한 열흘 해서 보름 동안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동남아 사절단이다. 그러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를 15개 업체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무역관들은 뭐야? 그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 그리고 호텔을 빌려놔요. 호텔을 빌려놓고 바이어들한테 미리 안내를 해. 한국에서 홍제화가 양말을 팔기 위해서 가니까 오는데 니네 그 양말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관심 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미리 상담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담장을 만들어 놓고서는 오면은 그럼 내가 그 나라에 가면은 그 지역에 말레이시아 지역에 한 5개 업체, 6개 업체들을 불러들여 갖고 앉아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서너 개 나라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서너 개 나라를 같이 하면은 이것이 여행 경비가 꽤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호텔을 빌리는 비용, 그리고 광고하는 비용, 현지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겠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요. 왜? 일단 시장 개척단은 15일 동안 들어가는 근데 나는 내 개인 경비만 갖고 가면 돼요. 샘플하고. 그 나머지 경비는 뭐예요? 정부에서 제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가면은 나의 내 비행기 값의 50%까지도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체 여행 간다, 개인 여행 간다. 그럼 한 그 정도 갈 때 한 200만 원 든다. 그럴 때는 근데 실제로적으로 이걸 따라가면 그 절반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요 시장 개척단도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사업체. 지사업체는 뭐예요? 해외에 130개의 지사가 있는 코트라에 나의 지사를 하나 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지사가. 그러면 그 무역관에서는 무역관 요원 한 사람당 한 7개나 8개의 업체를 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7개의 품목을 현지에서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실질적으로 이 지사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지사 업체를 한번 해보는 것, 무역을 한다라면 지사 업체에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 적극 권합니다. 요거는 한 무역관당 한 350만 원이 들어가요. 350만 원이요. 그러니까 350만 원이면 1년에 3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요. 내가 코트라의 지사 사업을 뉴욕 무역관에 신청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무역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90% 지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350만 원이지만은 32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코트라에 직접 지원해주고 나는 한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죠. 이만큼 수출을 하겠다면 그 모든 비용이 다 정부 지원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해외 전시회. 해외 전시회는 여러분들 코엑스 보셨죠? 코엑스 가보셨죠? 코엑스. 부산은 멕스코. 대구는 엑스코. 그 다음에 광주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킨텍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이런 전시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시장. 그리고 해외에는 요즘 과거에는 독일의 퀼른, 프랑크푸르트가 굉장히 전시회로 유명했지만 요즘 이제 라스베가스 뜨고 중국 지역의 광저우 전시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뜨고 있는데 이 해외 전시회가 마케팅 수단으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권하는 거는 해외 전시. 그리고 제가 해외 전시회를 제일 좋아해요. 가면 되게 재밌고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 부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경쟁자가 바로 옆 부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 3-4일 동안 같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프라인 마케팅 수단, 그 다음에 세일즈랩도 있고 현재 법인도 있고 이런데 이러한 오프라인 마케팅 수단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러한 마케팅 수단들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대부분은 정부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 수단에서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나고 전시장에 있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시장에 가면 그런 자유의 냄새랄까 그런 풍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2단계구나. 수출 이행 단계, 바이어하고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서류 업무고 필요로 하는 건 서류 관리, 임금변, 인간관계가 있고 수출 물품 조달. 수출 물품 조달은 원부자재, 해외 수입, 국내 구매, 완제품 생산 관리, 물품 대금 결제 관리, 구매 및 생산 관리가 있고 선적 준비. 이게 흔히 아는 국내에서의 무역 업무예요. 수출 승인 제안을 받고 선적점 검사를 받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포워더를 예약하고 공장 출고를 하고, 그러니까 내려운송, 수출 통관 관리. 그러니까 이때 유명한 게 뭐예요? 신용장 관리. 신용장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화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통금 있을 때는 신용장 때문에
하면은 경찰에서도 경찰차를 따로 내줘가면서 빨리 보내라 뭐 이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류가 많다 보니까 꼼꼼한 서류 관리, 시간 관리. 왜냐면 그 수출은 납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선적 기한 내에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갖고 보험하고 운송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해상 운송, 포워드의 역할하고 복합 운송을 책임하고, 그 다음 매입의뢰, 내고. 매입의뢰, 내고라는 건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죠? 수출 서류 내고한다 하는 건 뭐예요? 수출 서류를 다 모아서 은행에다 갖다 주는 것, 그것을 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적 서류의 중요성은 그 물품 대금의 서류 결제는 물품이 아닌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서류. 내가 물건을 보냈지만 은행은 내 물건을 보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보고 결제한다는 것이죠. 무역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의 적격성이다. 그러니까 해외 영업사원은 물건도 잘 만들고 바이어한테 주문도 잘 받고 물건도 잘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무역사무원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서류의 적격성입니다. 신용장에 맞게, 수출에 맞게 서류를 제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용장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엄밀일치, 완전히 같아야 돼요. 거기서 오타가 났다 그러면은 뭐예요? 은행에 따라서는 글자 하나당 25유로, 한 3만 원씩 벌금을 내요. 글자 10개 틀렸네? 10개 틀렸지만 5개어치만 할게 하고선 250불 뭐 이렇게 벌금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바이어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니네 서류 틀렸으니까 신용장하고 틀려, 우리 이거 물건 안 받을게,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장에 관해서, 서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핑 서류라고 한다. 신용장에서는 그냥 도큐먼트라고 하는데 이 신용장에서 얘기한 모든 서류를 다 신용장에 맞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선적 서류나 운송 서류는 본래적인 의미로 본선 적재와 발송을 증명하는 서류를 얘기한다. 원래는 Bill of Lading, Bill of Lading이라고 해갖고 이것을 BL이라고 적지만은 이것 말고 그 보험 서류나 그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까지 그냥 통틀어서 그냥 선적 서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역 서류의 흐름도, 그럼 그렇게 많은 서류들을 어떻게 관리해?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서류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서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이어한테 내가 어떤 물건을 너한테 얼마에 팔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오퍼시트거든요. 오퍼시트죠. 그럼 바이어한테 이렇게 제안한 것은 바이어가 그래 맞아 나 그거 조건에 살게 했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물건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송장, 인보이스라고 그러죠. 커머셜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했고, 우리식으로 하면 거래 명세표 같은 거, 거래 명세표를 인보이스 송장이라고 하는데, 이 송장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만드는 거는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만 잘 만들면은 이 나머지 수출 면장, 비해 보험증권 검사 보고서 이런 건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이 송장을 근거로 해서 포워더가 만듭니다. 포워더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제대로 된 통수대로 왔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원산지 증명서, 영사송장, 구매 승인서 이런 것들은 다른 기관들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영사송장을 만들 때 뭐예요? 내가 일일이 타입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상공회의소에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들어가서 몇 글자만 쳐넣으면은 그것이 발급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5분 내지 10분이면은 그게 다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나는 뭐예요? 오퍼시트에 근거해서 송장만 잘 만들면
거의 대부분의 서류들은 포워더가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내가 만들긴 하지만 다른 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출하면서 서류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만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어려운 거는 바이어의 주문을 받는 게 더 어렵지, 이렇게 서류를 만드는 건 뭐예요? 영사송장만 잘 만들면 된다. 그 다음에 수출대금의 회수는 선적 서류의 검토 사항,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비ll 오브 레이딩 뿐만 아니라 원산지 증명서, 이건 CO라고 그러죠? 원산지 증명서, 어쨌든, 이러한 각가지 서류들, 보험증권, 이러한 것들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모두 제시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러면, 상업성장, 원본 3통, 사본 3통 하면은 총합 6통. 그리고, 패킹리스트, 원본 3통, 사본 3통. 사본 3통, 뭐 이런 식으로 쭉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대로 다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통수대로 그 숫자가 맞아야 되고, 제시된 개개의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 조건, 예를 들면 인보이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제대로 됐는지, 수량이 제대로 됐는지, 날짜가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패킹리스트는 각 박스마다 제대로 된 물건이 들어갔는지, 숫자가 맞았는지, 그리고 박스에 표시된 대로 물건이 각 모델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해야 되고, 영사송장을 요구한다? 그럼 영사송장은 뭐예요? 대사관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두바이다. 그럼 두바이의 대사관에 내가 이런 물건을 수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고하고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그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원 및 제반 서류가 상호 간의 연관성이 기재사항이 상호 모순이 되어 있는지를 여부. 그러니까 각 서류들이 어떻게 보면은 각각 따로 된 게 아니고, 신용장에서 보험을 들어. 근데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들어. 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엉뚱한 조건으로 들었다.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신용장에서 US 달러로 결제를 했는데, 표시된 거는 유로화로 됐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호 그러한 것들이 모순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행, 서명하고 소정의 형식을 구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상공회수에서 원산지 증명할 때는 누구예요? 거기에 신고되어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죠. 그리고 FTA 서류는 뭐예요? FTA 원산지 관리사 또는 그 회사에서 지정한 사람들만 발급하게 돼 있지, 무역사무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FTA 원산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행하고 서명했는지, 그 다음에 환호음, 선화증권,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양도되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BL 있잖아요. BL. 내가 물건을 실었습니다. 라고 증명해주는 선적 서류. 이 중에서 오션 BL이요. 배로 보내는 거, 해상 운송 서류요. 이거는 유통이 가능해요. 즉 팔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물건이 아니라 이 서류 자체만 것도 팔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팔고 살 수 있냐면 그 서류의 유통에 맞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한 조건에 맞게 만들면은 팔고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유가증권의 권리가 정당하게 팔고 살 수 있는 권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서류들을 쭉 모아서 하나의 세트로 만드는 거죠. 세트를 만들어 갖고, 그러면 우리 은행에 들어갈 거,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들어갈 서류들, 바이어가 거래하는 은행에 들어갈 서류들,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서류, 그리고 바이어한테 보내줄 서류,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어 갖고 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갖고 그 중에서 내가 나의 거래 은행과 바이어의 거래 은행에 만들어야 될 것들을
두 세트를 만들어서 은행에다 제출하고 은행에서 제출해서 이것이 제대로 작성됐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거기에 맞게 신용장의 조건에 맞게 돈을 저한테 지불을 하죠. 이것이 수출 대금의 회수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이행 단계. 이것은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수출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입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나누는데 무역의 거의 전 단계는 수출에 대해서 이루어진 수출을 하는 사람이 해요. 왜? 물건을 만들어서 보내려니까 그 과정이 까다로워요. 근데 수입은 뭐예요? 앉아서 오더를 주고 이 물건이 괜찮은 물건이다. 그걸 적정한 오더를 주고서는 가만히 있다가 엑스포터가 다 만들었어. 홍 사장님 물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얼마여죠? 해갖고 돈을 제대로만 주면은 거의 대부분의 관계는 수입자가 할 일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수입업자가 필요로 한 능력, 서류관리, 임기응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사후관리는 해외 영업하고 그 사교성, 언어, 미래 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수입 대금의 결제, 이게 수입 대금의 결제는 선적 서류를 수취하는 것, 그리고 그 수입 물품은 수입 통관, 수입 물품 수령. 이건 누가 해요? 사실은 이건 수입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포워더가 해요. 수입 대금 결제만 바이어가 하고 나머지는 다 포워더가 합니다. 포워더가. 왜? 내가 나의 포워더를 통해서 서류를 보냈어요. 그럼 내 포워더는 이거를 바이어한테 보낼 수도 있고 바이어의 포워더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바이어의 포워더는 바이어의 명령을 받아갖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수입은 이때부터가 바쁜 거예요. 물건이 들어왔을 때 국내에 물건을 파는 것들. 이게 더 바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팔았을 때 바이어가 만족하고 내가 제대로 된 물건을 보냈다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오더를 줄래? 아니면 내가 바이어 수입상이었으면 오더를 줄까? 하는 거고 제품 개선점 문의 및 제시. 이거를 요번에 물건은 이랬었는데 양말을 보냈는데 양말 길이가 좀 짧아. 좀 길어. 색깔이 좀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아주 검은 게 아니고 좀 옅은 검은색. 이 검은색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려면 검은색에서 클레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그래, 그러면 한번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 어떻게 거래할까? 한 5년 뒤에 어떻게 거래할까? 이렇게 거래하려면 우리들의 경쟁사보다 더 낫게 물건을 어떻게 하고 그 거래 효율성도 좀 더 따지자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 수출 사후 관리를 하는 거죠.